산림 측량 및 GIS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공사진 관련된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는 이제 항공사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하고요. 촬영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항공사진의 특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항공사진을 이용한 이제 항공사진 측량의 이제 기초 이론, 그다음에 항공사진의 중심투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중심투영 때문에 만들어지는 오류를 이용한, 오류는 아니죠. 바깥으로 이제 방사 형태로 이제 퍼져나가 기울어진 사진들이 찍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것들이 오히려 이제 정사 영상을 만들 때는 불편한 요인인데요. 요것들을 거꾸로 활용을 하면 입체시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판독, 항공사진을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판독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침엽수, 화렵수를 구분한다라든가, 수종을 구분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을 간략하게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형 고도에 따라서 그 지형 고도의 변화에 따른 축척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계략 이렇게 보면요. 자, 우리가 이제 종중복도를 이렇게 맞춰서 비행을 한다라고 보면은 이렇게 계속 종중복이 되는 거죠. 근데 고도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이 고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이 부분이 계속 중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중복되는 라인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론에서도 비슷한 형태가 됩니다. 실제로 드론을 지면에서부터 일정 고도로 이렇게 쭉 날아가도록 만드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게 쉬워요? 네, 이게 제일 쉽죠. 두 번째 게 제일 쉽습니다. 그냥 수평으로 이렇게 나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는 이만큼 면적이 나오는데 여기는 요것만 나오죠. 그 다음에 이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져 갖고요. 어떻게 돼요? 예, 축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그 실례로 드론을 비행할 때 그래서 이제 지형의 횡으로 이렇게 일정 높이로 이렇게 계단처럼 비행을 시켜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복잡한 일이죠. 쉽진 않습니다. 뭐 근데 이제 1번 같은 제일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그 유료 프로그램이라든가 고가의 유료 이제 촬영 프로그램, 드론 촬영 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앱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 2번 아니면 이제 3번을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축척이 달라진다. 그래서 네, 영향이 크다. 근데 항공기 같은 경우는 유인 항공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고도를 비행하다 보니까 네, 이 차이가 크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한라산을 지나가면서 뭐 아니면 뭐 히말라야 산맥을 지나가는데 영향을 받습니다만 근데 뭐 쉽게 얘기해서 대한민국을 쭉 통과하면서 태백 지리산이나 이런 쪽 통과하기 전에요. 통과하면서도 굉장히 높은 고도를 지나가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주 영향이 없는 건 아닌데 네, 이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드론을 가지고 촬영할 때는 이게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진이 안 붙어요. 왜? 픽셀 하나가 뭐 그 지금 왼쪽 두 번째 A 같은 경우는 픽셀 하나가 한 2cm 뭐 이렇게 2cm라고 이제 만약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걔가 2cm 촬영한다. 근데 쭉 지나가면서 B 지점에서는 픽셀 하나가 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픽셀이 다르죠. 2cm하고 5cm하고 맞춰야 된다는 얘기인데 잘 안 맞는 상황들도 발생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찍은 사진을 보면은 이제 오른쪽 아래 같은 사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인화를 해서 과거엔 저렇게 해서 우리가 받아서 활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점이라고 그래서 아까 이제 왼쪽에서 보면은 이제 그 사진의 지표점이라고 그러는 게 이제 4개가 있죠. 그 다음에 가운데도 있어요. 여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죠. 이 8개가 딱 교차하는 지점, 요게 주점이 됩니다. 중심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도 다양한 메모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기록에 보시면 뭐 렌즈 번호 및 초점 거리도 표시가 돼 있고 고도도 표시가 돼 있고요. 시간, 촬영 시간도 표시가 돼 있고요. 수평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도 표시가 돼 있고요. 사진의 일렬 번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렬 번호에 따라서 사진이 이제 겹쳐서 방향하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작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항공 사진이 이제 만들어지죠. 과거에는 이제 이거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찍은 사진을 다 거꾸로 스캐너로 스캔을 해서 우리가 다시 활용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해주는 디지털 형태의 항공사진들 보면은 2000년대 후반까지, 그러니까 2010년대까지는 거의 흑백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컬러 영상도 있긴 있는데요. 대부분의 목적이 이제 흑백으로 많이 찍습니다. 자, 그거를 인화를 해서 다 공급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이제 디지털로 다 제공을 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아예 촬영 자체를 디지털로 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항공사진 촬영하는데 이제 절차를 한번 볼게요. 자료 취득 및 처리 절차인데요. 일단 비행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촬영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다음 측량 경로를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장비를 설치해서 장비 설치한 것들을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 작업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실제 지형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촬영한 데이터들, 지형 공간 정보 데이터랑 검증 및 영상 정보를 이제 획득을 하는 상황들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해서 영상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공기에서 찍은 영상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네, 항공사진 카메라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데이터들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걸 다 수작업을 통해서 했는데 요즘 다 컴퓨터가 처리를 해주죠. 자, 여러분들 아마 앞에 영상에서 보시면 이제 그 경위도, 그러니까 그 항공사진이 촬영된 중심점의 좌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항공사진을 촬영하는 카메라에 GPS가 달려 있어서 위치를 이제 기록을 하나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요즘에는 다 이렇게 디지털로 입력이 되죠. 그래서 오른쪽 가운데 사진처럼 이제 비행 경로가 다 기록이 되어 비행 경로하고 사진 촬영 위치하고 다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카메라도 위치 활성화를 아마 켜시면 여러분들 찍은 사진의 위치가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사진 찍었는지 사진의 정보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네, 그 뭐라 그럴까요? 인터넷 지도에 그 위치를 뿌려줘요. 그래서 아, 내가 여기서 찍었었네라고 사진에 이제 그 EXIF 정보라고 그러나요?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면 경위도 좌표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제 그 데이터들을 입력을 해갖고요. 이제 이거를 기하 보정 및 방사 보정, 아까 얘기했던 틸트 같은 것도 보정을 하고요. 수평에 맞춘 거, 그다음에 이제 좌표, 정위치 보정도 하고요. 이런 세부 방사 조정까지 끝이면 이제 마치고 나면 최종 영상이 이제 만들어지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럼 찍은 사진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항공사진 이제 측량의 기초하고 관련된 부분들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요. 자, 항공사진이 조금 독특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도 같은 경우 어때요? 네. 1대1에 매칭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되죠. 그래서 위에서 평면으로 바라봤을 때 이제 정 위치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네. 근데 항공사진하고 지도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투영 방식의 차이입니다. 무슨 얘기야? 가운데 카메라 렌즈를 통과해서 이렇게 통과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통과해서 올라가서 두 개가 위치가 좌우가 바뀌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나중에 정위치에 맞춰 놓으면 어떻게 돼요? 실제보다 이제 위에서 본 게 아니라 기울어져 보이게 되는 형태들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기울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사투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1대1 매칭입니다. 이제 항공사진은 중심투영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통과해서 상이 맺히는 형태들을 기록을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서 있는 나무의 끝점을 보는 게 아니라 네, 나무의 옆면이 기록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사진 축적하고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사진 축적이란 실제 지형이 사진상에 얼마나 축소되어 있는가를 이제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사체와 사진 화상의 비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초점 랭스하고요, 렌즈에서부터 지면까지의 거리의 비율로 따져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형도 같은 경우 이제 스케일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진 측량은 이제 RF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Representative Fraction이라고 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분수 축적, 뭐 분수 비율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직 사진에서는 카메라와 지표면에서 카메라 렌즈까지의 높이의 비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표면에서 렌즈, 그다음에 렌즈에서 카메라, 화소까지의 거리로, 그러니까 초점 거리까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RF는 H는 고도죠. 렌즈까지의 높이입니다. 고도분의 초점 길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보통 이제 H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H, 이건 뭐냐면 이제 저기입니다. 바다. 그러니까 이제 해수면의 높이를 이제 계산할 때가 되겠죠. 자, 그래서 보통 요 앞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예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초점거리 F가 15cm인 카메라로 평지를 지면에서 3000m의 촬영 고도로 찍은 사진의 축척은 RF는 얼마인가?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초점거리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상까지의 고도, 렌즈 촬영 고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가지고 한다고 됐었죠. 식은 RF는 H분의 F라는 식을 이용해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초점거리는 센티미터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고도는 미터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위를 통일해야겠죠. 그래서 미터로 통일하든지 센티미터로 통일하든지 통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센티미터를 일단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티미터로 통일해야지 단위를 소거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미터든 센티미터든 통일을 해야지 한쪽으로. 그래서 센티미터면 센티미터, 미터면 미터로 통일해야지만 분모 분자로 해서 우리가 이제 소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한번 풀어보면요. RF는 어떻게 돼요? 3000m분의 15cm가 될 테고요. 자, 통일을 위해서 3000 곱하기 100 cm니까 1m는 100cm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돼요? 30만 분의 15cm가 되고요. 약분하면은 2만 분의 1 됩니다. 그래서 2만 분의 1 아니면 1대 2만 이렇게 표시해도 되겠죠? 공색에 넣어서 이렇게 표시하셔도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하나 더 풀어볼까요? 요번에 이제 약간 응용이 됩니다. 자, 항공사진의 평균 축적이 1대 15,000일 때 사진에서 1제곱센티미터의 실제 지상 면적은 얼마인가? 라는 질문이 나온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게 1cm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면적이 거죠. 그래서 거리를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럼 비율로 따져서 해볼 건데요. 결국은 2식 들어갑니다. 자, RF가 얼마예요? 15,000cm분의 1cm다 라고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cm가 15,000cm였잖아요. 그럼 여기 1제곱센티미터는 1cm 곱하기 1cm죠. 그러니까 밑에 똑같이 15,000cm 곱하기 15,000cm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면 이게 2억 2,500만 제곱센티미터가 되나요? 뭐 어쨌든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숫자가 너무 크잖아요. 미터로 바꿔볼게요. 미터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미터로 바꾸면 1제곱미터가 10,000 제곱센티미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공 4개를 제거를 하면 얼마 남습니까?
22,500제곱미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 1대 15,000일 때 사진에서의 1제곱센티미터의 면적, 그러니까 우리 손톱만한 면적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땅에서는 얼마가 됩니까? 22,500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아니 22,500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은 돌돌 150m 곱하기 150m 아마 하면 될 거예요. 네, 맞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에는 지형 기복에 의한 상의 변이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형 기복에 의한 상의 변이는 뭐냐면 정사투영에 의해서 제작돼서 위치 변이가 없습니다. 지도는. 그죠? 1대1이었잖아요. 근데 항공사진은 중심투영이죠. 렌즈를 통과하다 보니까 상이 맺히는 게 평면으로 넘어갑니다. 분명히 수직으로 서 있는 나무인데요. 이렇게 뒤로 길어지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땅 속으로 들어간 이런 골짜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좁게 나타나는 이런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곡 하단부가 안쪽으로 편이돼서 이거는 작게 나타나고요. 나무는 바깥쪽으로 편이돼서 길게 나요. 그래서 중심을 기준으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항공사진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요. 나무가 다 이렇게 바깥으로 중심에서 바깥으로 누워있는 이런 형태의 나무들, 이 나무라고 보시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자, 중심은 나무가 서 있으면 이렇게 될 테고 바깥으로 갈수록 이렇게 누워있는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 다음 지도라든가 아니면 네이버 지도, 그러니까 뭐 카카오맵, 네이버 맵 아니면 V월드 같은 데서 항공사진을 보시면 이제 살림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고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형태의 영상들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 건물의 옆면이 굉장히 많이 보이게 이렇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그 중심 투영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기울어지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역으로 입체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 항공사진 두 장을 가지고서 작업을 하게 되죠. 어떻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사진이 두 장이 있어요. 중첩돼서 찍은 사진이니까 같은 점이 있을 겁니다. 자, 똑같은 나무인데요. 여긴 이렇게 나무가 기울어져 있고요. 여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게 같은 나무예요. 종중첩에 의해서. 네. 자, 그러면은 왼쪽 눈으로는 여기를 보고요. 오른쪽 눈으로는 이쪽을 보면 입체시가 되는 거죠. 우리 사람의 눈이 바라보는 거랑 똑같죠. 자, 여기에 물체가 하나 서 있습니다. 서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바라보면서 우리가 입체시를, 거리를 느끼고, 이 시차차입니다. 이 시차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요. 이 시차를 이용해서 멀고 가까움, 그 다음에 물체를 입체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응용해서 우리가 입체시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항공사진에.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입체식에 숙달되면은 여러분들 항공사진도 맨눈으로 사진 두 장을 들고서 이렇게 합치다 보면 입체로 그래서 이렇게 딱 볼 수도 있는데요.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 매직아이라는 거 해보신 분들이 있나요? 혹시 안 해보셨으면 네, 오늘 이 수업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매직아이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특정 물체가 아니라 특정 사진을 멍 때리면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초점을 풀다가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그 사진에서 뭔가 물체가 튀어나와서 이렇게 입체로 보여요. 뭐 숫자가 될 수도 있고 뭐 특정한 그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걸 바라보면서 하는데 또 비슷한 원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공사진의 입체시도 비슷한 형태로 됩니다. 근데 이제 입체경을 이용하면 정말 편하겠죠. 근데 이제 좀 숙달이 되면은 사진 두 장을 그냥 이렇게 봐도 입체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근데 이제 이렇게 입체로 보는 거랑 또 우리가 그 보면서 뭔가 도화를 한다라든가 이런 작업들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입체경을 사용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뭐 이제 입체경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입체경에는 크게 이제 뭐 두 종류 정도 있습니다. 렌즈식 입체경하고 반사식 입체경이 있습니다. 반사식 입체경엔 렌즈가 없냐? 아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렌즈식 입체경엔 반사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사 거울이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렌즈식 입체경 뒤에 이제 그림 나올 건데요. 렌즈식 입체경 말 그대로 렌즈만 두 개 있어서 이 렌즈 간격을 좌우로만 폭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눈 넓이 맞추는 거죠. 반사식 입체경은 렌즈도 달렸고요. 여기에 반사경이 달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사람의 눈이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반사가 돼서 이렇게 사진을 보는 거죠. 밑에 지도가 이제 항공사진이 이렇게 두 장이 있는 거고, 여기는 바로 봐야 되잖아요. 여기 항공사진이 두 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뭐 반사식 입체경이 훨씬 편하고 좋아요. 자, 뭐 어쨌든 그래서 거울의 반사를 이용해서 두 눈의 시선 간격을 넓게 해서 시야를 넓히고 두 장의 사진을 완전히 분리해서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얘를 그 반사경을 공중에 띄워서 도화 작업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이제 옆에 펜을 고정을 해 놓으면 반사경을 따라서 이렇게 반사경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중심을 따라서 움직이면 옆에서 알아서 이렇게 길을 그려주거나 하는 것들도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제 렌즈식 입체경입니다. 뭐 휴대용으로도 많이 써요. 그래서 요 간격이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맞춰서 화면을 보는데 사진 두 장을 이렇게 앞뒤로 겹쳐 보면서 폭을 조절을 해서 잘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맞춰지면 됩니다. 그래서 뭐 동일 지점 여기서 보시면 여기랑 여기랑 동일한 거죠. 여기도 같고요. 얘도 이제 여기 손에 가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정확히 거리를 조절을 하면서 맞춰야 되는데 딱 맞춰서 보기가 쉽진 않죠. 그래서 이건 간이식으로 보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반사식 입체경입니다. 지금 같이 이렇게 사진 두 장을 정확하게 거리를 맞춰서 렌즈 거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 렌즈 거리에 맞춰서 고정을 해 놓고요. 반사경을 통해서 반사 입체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형태들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은 나무의 높이라든가 뭐 다양한 것들도 측정이 가능한 그런 상태들이 될 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서 광원을 이제 하고 자동으로 도화기까지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나온 제품 형태가 됩니다. 오른쪽 제품은. 자, 그다음에 이제 항공사진의 입체경 판독을 위한 배열 방법인데요. 그럼 이제 사진을 이제 어떻게 배치를 하냐라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제일 처음으로 인접한 두 장의 사진을 한쪽은 이제 A, 한쪽은 B. 이제 이 두 개가 같은 중복도가 60%인 사진이 됩니다. 자, 각 사진의 이제 주점, 대각선이 만나는 PA, PB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그냥 직선은 못 긋습니다. 능력이 돼야 긋지. 자, 요렇게 긋게 되고요. 교차점 PA, 그죠? 교차점, 아이고, 이런. 죄송합니다. 제 마음이 삐뚤어진 것 같아. PA, PB를 그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PA에서 오른쪽 사진 B에서 뭐랄까요? 사진 A의 주점 PA를 사진 B에 동일 위치에 표시해서 PA를 표시를 합니다. PA 동일한 지점 있겠죠. 사진 A에서도 마찬가지로 PB점을 찍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 네 점이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라인을 긋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을 딱 맞춰서 바닥에 고정을 하고요. 요 간격이 이제 정해져 있어요. 자, 동일한 위치에 이제 표시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들 4개 일직선상에 배열한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그래서 PA, PB, 그 다음에 PA, PB 이렇게 된 것을 이제 일직선상에 배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진 A와 사진 B 사이의 거리는 사용하는 입체경 렌즈의 간격과 같게. 이건 이제 기본에 이제 사양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여기에다가 자를 설치를 해서 사진을 정확히 정위치에다가 고정을 합니다. 이렇게 스티커로 고정을 하고요. 네. 그러고서 이제 사진을 고정한 다음에 반사 입체경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입체 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입챗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사진을 보면서 판독을 하는 형태로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양한 특징들이라든가 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겠죠. 과거에는 이제 이게 육안으로 모든 작업들이 이제 수기로 수동으로 이루어졌던 시대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거의 다 디지털화 되죠.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면 어때요? 네. 렌즈 입체경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제자리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보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요즘은 다들 컴퓨터에서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도화기 같은 경우도 점점 이제 전산화가 돼서 지금은 완전히 컴퓨터로 작업이 되는 수치 판독 시스템에 의해서 이 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항공 사진을 판독하는데 몇 가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중요한 인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면은 이제 쉐이프하고 디멘전, 형상과 크기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공 사진이 대부분 컬러도 좋죠. 컬러가 있으면 이제 훨씬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오히려 컬러가 분석을 하는데, 네, 그 뭐라 그럴까요? 방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흑백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 중에 이제 가장 먼저 형상, 쉐이프하고 디멘전입니다. 그래서 수간의 입체적인 형태에 따라서 임상 또는 수종을 구분이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침엽수는 원추형, 화렵수는 구형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침엽수의 경우 초두부의 형상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종 구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무 모양이 독특하게 나오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 형상을 보고 아는 거죠. 이런 그러니까 오른쪽에 그 형상을 보고 아 여기에 뭐 인터체인지 같이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뭐 왼쪽 같은 경우 이제 펜타곤이네라고 알 수가 있는 이런 형태들. 형상하고 크기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방법들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색조가 있습니다. 톤이라고 그러죠. 흑백 사진에서는 이제 피사체의 특성에 따라서 색조, 보통 이제 흰색에서부터 흑색까지의 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산림의 색조는 주로 수간의 광선의 반사 특성, 그러니까 이 표면이죠. 나무의 가장 외곽에 이제 광선 반사 특성이 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잎의 크기라든가 수부간 내부의 그림자, 광선의 반사 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침엽수냐 화렵수냐에 따라서 달라요. 수종에 따라 매우 미세한 색조 차이로 수종 구분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침엽수의 수간은 화렵수보다 검게 나타나고요. 같은 수종이라도 노령목은 치수보다 어둡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컬러 사진에서 컬러. 그래서 뭐 지금은 딱히 여러분들한테 뭐 보여드릴 만한 게 없으니까 지금 아래도 보면 그렇죠. 네, 밑에 있는 것들이 이제 색조가 달라지죠. 그 달라지는 것들 설명을 하는데요. 뭐 쉽게 생각해서 네이버나 아니면은 그 카카오맵 같은 경우에서 이제 주변의 산림을 한번 보시면요, 침엽수, 화렵수가 확연히 구분이 돼요. 네, 침엽수는 색깔이 좀 짙은 녹색에 가깝고 약간 칙칙한 색깔입니다. 그다음에 네, 화렵수 계통은 약간 밝은색 계통, 이제 녹색 계통이고요. 약간 덜 칙칙한 느낌이에요. 보시면 알게 돼요. 네, 그게 색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컬러 색조긴 한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이제 뒤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뭐 이렇게 뾰족뾰족해 보이냐, 아니면은 몽글몽글해 보이냐,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림자 또는 음영하고 관련된 섀도우죠. 그래서 사진상의 그림자는 판독의 장애 요인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피사체의 형태나 특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피라밋이라든가 가운데 그죠? 네. 그림자가 있는 거에 따라서 높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념 이제 감안할 수가 있고요. 자, 나무는 그림자가 없으면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제일 왼쪽 사진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자가 도움이 오히려 될 때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벌써 모기가, 네. 자, 다음 이제 패턴입니다. 모양이라 함은 집단이 형성하는 배열 상태로서 형상, 색조, 음영 등의 요소가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건물들이 아주 일정하게 쫙 도로 위에 이제 도로 옆에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개개의 인목보다는 집단 또는 인분 단위의 판독할 때 우리가 이제 패턴을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조림지 같은 경우 규칙적인 배열 등이 이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에 조림지 사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이번에는 텍스처입니다. 촉감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침엽수냐 화렵수냐가 표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라고 느낌을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래 느낌 어때요? 손으로 느낌 알고 계시죠? 까끌까끌한 느낌처럼 그런 이제 형태의 촉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종의 초두부 또는 인분의 수관층이 사진상에 나타나는 짜임새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뭐 사진상에서도 수종에 따라서 거친 것, 부드러운 것 등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껴지는 감각의 정도에 따라서 부드럽다, 균일하다, 불규칙하다, 거칠다. 그래서 스무스, 파인, 러프, 코스 이렇게 네 단계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이나 지면 같은 경우는 스무스에 들어가고요. 유령님과 조림지는 파인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성숙님 또는 천연님은 러프에 들어가고요. 밀도가 낮은 노령님 또는 천연님은 이제 코스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반복적으로 보면서 본인들이 이제 터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임상 및 주요 수종을 구분하는 방법인데요. 침엽수, 화렵수 구분하는 법 나오는데, 자, 위에 사진하고 아래 사진이 위엔 침엽수고 아래는 화렵수인데요. 뭔가 조금 다르죠. 그 차이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특징들을 본인들이 이제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침엽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눈꽃의 형태처럼 방사선 모양이 나타나게 되고요. 뭐 화렵수 같은 경우는 원형에다가 수간에 불규칙합니다. 그다음에 몽글몽글하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또 낙엽송도 밝은 색의 몽글몽글해요. 컬러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도 이제 이런 특징들을 이제 일일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엽수는 수관이 대부분 원추 또는 원통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뾰족뾰족하게 점처럼 올라와서 거기에서 조금 퍼져 있고요. 화렵수 같은 경우는 넓게 퍼져 있는 것들이 볼 수 있죠. 사진상에는 눈꽃의 형태처럼 방사선의 모양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나무 외에는 대부분 조림 수종이고요. 수종에 따라서는 색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뭐 비교적 판독은 어렵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나무, 해송, 잣나무, 낙엽송, 리기다, 편백, 삼나무 등이 대표적인 판독 가능 수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 식재되어 있냐, 군집으로 이제 식재된 형태들이라든가 이러니까 다양하게 아까 얘기했듯이 패턴, 텍스처, 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가 되겠죠. 자, 화렵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천연임이고요. 인분의 수종 구성이 다양하고 밀도에 따른 수관형의 변이가 크기 때문에 판독이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렵수 수종을 구분해내는 건 쉽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화렵수다라는 건 할 수 있는데 얘가 뭐 졸참이고요. 얘가 갈참. 그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참나무랑 다른 수종들은 또 이제 일부 구분은 가능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산형 또는 부채형을 이루는 것이 상당히 많고요. 사진상에서는 수관이 모카속이나 뭉게구름처럼 이렇게 뭉글뭉글해서 보입니다. 대체로 수종 판별 어렵지만 수종벌, 생육 조건 등을 감안하면 밤나무, 포플러, 참나무 등의 두 구분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천연인과 인공림 구분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천연인과 인공림 구분은 조림지의 규칙적인 식재열이나 동일한 색조, 균일한 짜임새, 뚜렷한 경계선 등의 요인으로 비교적 판독이 용이한 편입니다. 그래서 뭐 천연 화렵수림하고 우리 조림지하고 이제 구분이 확연히 되죠. 조림지 같은 경우는 뭔가 줄이 라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어릴 때 얘기고요. 이게 이제 성림이 돼 갖고 숲이 이제 밀해지면은 이 차이를 좀 이제 구분하기 쉽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단 화렵수 천연림이라는 것들은 단독으로 화렵수만 있는 건 아니죠. 사이사이에 침엽수도 껴있고 한데 우리가 이제 조림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한 수종에 가까운, 그러니까 한 패턴, 한 텍스처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한 동일한 형태들이 이제 모여 있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구분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라면 이제 구분이 되죠. 자, 근데 이제 이걸 떠나서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이제 수치 판독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눈으로 보는 부분이 아니고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죠. 무슨 색깔, 무슨 소리냐면 반사 패턴이라든가 빛의 반사 패턴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뭐 앞에서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원격 탐사
에서 나오는 분광 반사 특성. 그래서 침엽수와 화렵수의 반사 특성이 다른 그 부분들을 잡아서 분석한다라든가 뭐 이제 다양한, 그러니까 뭐 항공 사진도 다양한 형태의 사진들을 찍어요. 그러니까 가시광선대를 찍는 이런 이제 흑백이나 아니면은 컬러 사진을 찍는 카메라들도 있고요. 적외선 영역을 찍는 카메라들도 있고요. 자외선 영역을 찍는, 이렇게 다양한 하이퍼 스펙트럴이라고 그러죠. 다분광대 카메라들을 설치를 해서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제 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하고 있죠. 요즘 이제 드론에서도 여러분들 이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처음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사용되는 사진들만 촬영하는, 동영상이나 사진만 촬영하는 장비에서 최근에는 이제 인명구조용이라든가 검사용으로 이제 열적외선, 열화상 카메라가 이제 같이 달려서 올라가는 제품들도 나오고요. 또 이제 라이다 센서까지, 측량용 라이다 센서, 전자파 측량이죠. 라이다 센서까지 달려서 올라가서 촬영하는 그런 드론들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항공사진 측량하고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전반적으로 교재도 맛배기고요. 뭐 산림 측량학 책도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맛보기 정도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기본적인 그 내용들을 저희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렸고요. 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교재를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재에 있는 참고 문헌란을 참고를 하셔서 네, 좀 더 자료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그 항공사진에 대한 정리는 어느 정도 된 거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네, 이제 드론 이야기도 해볼 거고요. 네, 요 똑같아요. 이제 높은 고도가 아니라 저고도에서 촬영되는 형태고요. 해상도가 엄청 정밀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픽셀 하나에 화소 하나가 아까 1cm 1cm가 이제 몇 미터냐 막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우리는 이제 2.5cm 뭐 2cm 막 이렇게 됩니다. 네, 픽셀 하나가. 그러니까 뭐 엄청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하고 관련된 것들을 다음 주에 정리를 하고요. 이제 뭐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뭐 기말고사와 관련된 얘기도 이제 조만간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다음 주쯤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